내 이름은 히로이 리후코,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동료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얘기는 내가 28살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나는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매일 회사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번에 모니로봇 상사 남자들이랑 미팅했는데 괜찮은 남자를 찾았어. 리오코, 너도 연애 좀 하고 그래라. 벌써 30이 다 됐잖아. 그러네. 이 사람은 에다 아이리. 나와 성격이 정반대인 동료다. 아이리는 좋은 남자랑 결혼 후 퇴사를 목표하고 있어서 외모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 유명 연예인도 다닌다는 미용실에 에스테틱, 네일샵 등에 돈을 얼마나 쏟았는지 감히 가늠도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보람이 있는지 나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 보인다. 당연히 남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좋다. 나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관심을 끄고 지낼 줄 알았는데 아이리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귀찮아 죽겠다. 하지만 뭐 연애로 시비를 거는 건 괜찮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많이 힘들겠다. 일하면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다니. 가정사가 부담스러워서 남자들도 다 도망가겠다. 우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다. 하지만 아이리 말은 분명히 사실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대학생 때 편찮아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다. 엄마 홀로 힘들게 날 키우셔서 대학까지 입학시켰으니 한계가 오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함께 살면서 엄마를 보살피고 있다. 보살핀다고는 해도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정도라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글쎄, 나한테는 그게 익숙해서. 그래? 근데 엄마 돌보느라 외모를 가꿀 여유도 없잖아. 에스테틱이나 미용실 좀 다녀봐. 젊을 때 관리 안 하면 금세 늙고 못생긴 아줌마 된다? 아이리 말대로 나는 자신한테 돈을 잘 안 쓴다. 약값이 많이 드는데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 수 없으니 내가 부양해야 한다. 솔직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다. 하지만 동정을 빙자해 내 가정 형편을 무시하고 외모를 지적하는 것도 떨떠름했다. 그냥 날 내버려두면 안 되나. 어느 날 아이리한테 메시지가 왔다. 있지,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회사 일이야? 아니, 궁금해? 일 얘기 아니면 별로. 실은 신경 쓰이면서. 실은 나 남친 생겼어. 좋겠다. 축하해. 어떤 사람이게? 별로 안 궁금하다니까? 놀라지 마. 무려 모니로봇 상사의 영업사원이야. 부르고 보니 미팅했다고 그랬지. 출세가도를 달리는 회사의 에이스야. 잘됐다.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제 아이리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불굴의 아이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이리가 식사를 권유했다. 남친을 소개해서 자랑하고 싶었겠지. 계속 거절해도 남친이 한턱 쏜대. 걱정하지 마 하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마사오미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리 동료인 히로이입니다. 내 남친 완전 멋지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의 에이스거든. 아이리가 칭찬한 대로 마사오미 씨는 외모도 멋있었고 얘기를 나눠보니 정중하고 일도 잘할 것 같았다. 진짜 좋은 남자를 잡았구나 하고 감탄했다. 리오코, 너도 이렇게 좋은 남자를 잡아야지. 뭐 집안 사정이 있으니 어려울 테지만 이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결국 거기서 남친 자랑과 연애 못하는 날 디스하는 말만 듣고 왔다. 그것보다 이런 태도의 여친을 보고도 웃음이 나오는구나. 뭐 끼리끼리 만났나 보네. 나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양이야. 그래도 아이리가 이제 좀 얌전해진다면 참고 버틴 보람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다. 두 사람과 헤어진 뒤 웬일인지 술을 더 마시고 싶었다. 엄마한테 늦는다고 연락한 뒤 단골 술집에 들렀다. 느긋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리오코 아니야? 카즈아키구나. 오랜만이다. 놀랍게도 대학교 동창과 재회했고 그렇게 카즈아키와 추억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리오코 덕분에 어제 즐거웠어. 나야말로 우울했는데 기분 전환이 됐어. 그런데 참 신기하다. 뭐가? 학생 때는 수업에서 가끔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서로 어른이 돼서 성격이 바뀌었나봐. 아마 나도 모르게 그랬나봐. 그건 그렇고 너랑 또 만날 수 있을까? 그거 데이트 신청이야? 응, 맞아. 너만 괜찮다면 그러고 싶어. 설마 정말로 데이트 신청일 줄은 몰랐던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아이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나는 일과 엄마 때문에 바빠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카즈아키도 마찬가지다. 사적으로 남자랑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 가는 길에 좀 들떴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이 와서 정말 설렜다. 사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 좋게 생각해준 게 솔직히 기뻤다. 이렇게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난 카즈아키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난 리오코를 좋아해. 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리오코, 나랑 사귀어 줄래? 응, 당연하지. 드디어 고백을 받고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사귀기 전에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니 너무 기뻤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한테도 소개했다. 카즈아키가 병원에 함께 가거나 말동무를 해준 덕에 엄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 매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매일 느끼고 있다. 나도 카즈아키와의 결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사귄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회사 동료나 후배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은근히 기뻤다. 그러자 누군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는데 물론 아일이었다. 리오코 남자친구는 어디서 일해? 그게 어디야? 완전 처음 들어봐. 내 남친은 모니로봇 상사 영업부 에이스인데? 뭐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라서. 영업부 에이스 어쩌고는 귀 아프게 들었다니까. 얘는 하루라도 시비를 안 걸면 입에 가시가 돋나? 뭐 저런 수준 낮은 시비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다. 넌 그 근사한 남친이랑 얼른 결혼해서 잘 살아? 말 안 해도 그럴 거거든? 이렇게 대충 칭찬해주면 다른 곳으로 휙 사라진다.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루기 쉽다니까. 그리고 카즈아키와 연애한 지 2년이 된 지금 나는 30이 됐다. 어느 날 웬일로 카즈아키가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리오코 이미 알아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근사한 반지를 내밀었다. 리오코 나랑 결혼해줘. 물론 내 답은 하나다. 당연하지. 정말로? 리오코가 내 아내가 되어주다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꼭 리오코를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카즈아키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카즈아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엄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회사에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내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말할 것도 없겠지. 리오코, 너 정말 결혼해? 소문 참 빠르네. 이미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어. 의외네. 난 분명히 노처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뭐 나도 이제 곧 결혼할걸? 아, 마사우미 씨였나? 계속 만나고 있구나? 당연하지.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과장도 달았어. 그래? 대단하다. 나도 결혼식 불러줄 거지? 응, 청첩장 보내줄게. 아무리 형편없는 결혼식이라도 추억이 될 거야. 웨딩드레스도 기대할게. 옷이 날개라니까. 얘는 밥 먹고 남한테 시비만 거나.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시비를 걸다니 오히려 대단하다. 아이리가 뭐라든 난 멋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카즈아키에게 상의해봤는데 있지, 나 에스테틱에서 웨딩 케어를 받고 싶은데. 당연하지.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리오코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멋진 추억이 되도록 근사한 결혼식을 올리자. 의욕이 넘치네. 정말 고마워. 고맙게도 카즈아키는 전면적으로 협력해줬다. 그리고 반년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을 맞이했다. 피로연에서 본 아이리의 얼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최고였다. 이게 대체 뭐야? 아이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생각도 못했다. 그야 그렇겠지. 피로연 회장은 인류 호텔의 파티룸인데다가 요리와 술도 고급스럽고 하객들도 사장과 사업가 등 쟁쟁한 사람들 뿐. 의상과 식 진행 등 모든 것이 아주 고급스럽고 성대한 피로연이었다. 그렇게 호화로운 피로연이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됐다.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진행해서 피로연 못지않게 호화로웠다. 동료들도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은 처음이야. 히로이 씨 예쁘다.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다. 그때 아이리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왔다. 잠깐! 이게 뭐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나 쏟아부은 거야? 결혼식으로 허세 부리다 파산할 셈이니? 파산은 무슨? 우리 분수에 맞게 식을 올린 것뿐이야. 그렇지 카즈아키? 이거 부끄럽네. 실은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 후 카즈아키는 회사를 관두고 독립해서 앱 개발 회사를 세웠다. 그 계획은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도 반대하지 않고 응원했다. 물론 성공하기 전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도와준 적도 있었다. 난 우리 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카즈아키를 믿고 있었다. 미안해. 리오코를 위해서 이 회사를 꼭 성공시킬게. 믿고 기다려줘. 그럼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카즈아키의 회사는 기다림 끝에 크게 성장했다. 회사가 개발한 앱이 히트를 쳐서 지금은 다양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 2년간 나름대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카즈아키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이린은 떨떠름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랬구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더니 결국 돈 많은 남자도 물고 제법이다. 회사도 그만둘 거지? 놀고 먹는 인생 참 부럽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이린은 시비를 빼면 시체였다. 열쇠에 몰렸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을 줄이야. 참 대단하다.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어모 사격을 시작했다. 아니요, 안 해도 제 회사 사람입니다. 사실 부사장직도 가지고 있죠. 실은 나도 남편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남편 말로는 개발은 어찌저찌 가능하지만 마케팅 담당이 없다길래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내가 도와줬다. 다니던 회사는 부업도 가능하고 남편 회사 일은 재택근무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회사 일과 병행할 수 있었다. 요컨대 둘이 힘을 합쳐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거다.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뿌듯했고 보람도 있었다. 이렇게 트집 잡을 건덕지도 없어진 아이린은 이를 갈고 얼굴을 구기며 창피하고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후일담을 말하자면 화가 나서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동료 덕분에 건너 아이리의 근황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내 결혼식에 자극을 받은 아이리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했다는데 하지만 자기 말고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슬슬 헤어지려고 했어 하고 차였다고 한다. 아이리는 그저 예쁜 장식품에 불과했단 거지. 못된 여자한테 못된 남자가 붙은 우스꽝스러운 꼴에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아이리는 미팅을 열심히 다닌다고 한다. 동료들을 병풍 삼아 끌고 다니는 모양인데 30대는 얼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 나이치고는 젊어 보이는 아이리도 20대 여자랑 겨루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병풍으로 세워뒀던 동료는 각자 좋은 짝을 찾았고 아이리만 남겨졌다. 역시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는 나름대로 교양도 있을 테니 그저 외모만 가꾼 잘난 척쟁이 아이리랑 말이 통할 리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할 남자를 찾았다면 나름대로 기회는 있었을 거다. 학력이 비슷하거나 같은 취미가 있거나 적당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아이린은 나한테 지기 싫다는 일념으로 돈 많은 30대 훈남 이라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그때 미팅에서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게 된 동료에게 다 내 덕이니까 결혼식에서 좋은 남자 소개해줘 닥달하는 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냈는지 얼마 전에 결국 차단을 당했다고 한다. 어차피 결혼하고 퇴직하면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도 곧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회사에 전념할 예정이라 곧 연도 끊기겠지. 동료한테 들은 얘기로는 남자들한테 차인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뒤룩뒤룩 살이 찌고 말았는지 그 사진을 봤더니 이게 뭐야? 정말 아이리야?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더니 깜짝 놀란 남편이 나한테 달려왔다. 왜 그래? 여보, 이거 누군지 알겠어? 미안, 모르겠는데? 누구야? 자기 친구야? 그치, 이거 아이리야. 뭐? 그 잘난 척 대마왕? 그 별명은 뭐야? 진짜 웃긴다. 아니, 왠지 내면의 흉측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네. 무섭다. 카즈아키가 한 말 그대로다. 아이리를 일그러뜨린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 이걸 계기로 남자들한테 거절당한 이유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자신을 가꾸길 바란다. 내 이름은 쿠리모토 카즈요. 38살의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아들 친구의 엄마와 그 아들을 둘러싼 소동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동갑인 남편과 13살이 된 아들인 유우지와 함께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만남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고 마는데 그 만남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의 일입니다. 순서대로 학부모 위원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만난 게 카와타 호나미 씨, 나보다도 3살 많은 사람으로 히데유키라는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와타 씨는 전에도 학부모 위원을 맡은 적이 있으신지 처음 학부모 위원을 맡는 나에게 엄청 자세하게 여러 가지 알려주는 사람으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알게 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 유우지랑 이 사람의 아들인 히데유키와의 사이가 좋은 모양인지 쉬는 시간에 같이 있거나 방과 후에도 같이 노는 모양입니다. 활발한 우리 아들과는 달리 점잖은 느낌의 히데유키, 어떻게 사이가 좋아졌는지가 신기할 정도로요.
한번 카와타가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엄청난 고급 저택에 꽤 부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감이지만 남편분하고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왠지 엄청난 사람이랑 친해졌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유우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히데유키도 같은 중학교였기 때문에 카와타 씨와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엄청나게 취하셔서요. 지금 택시인데 혼자서는 집에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편의 부하 직원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식에서 흥이 넘쳐서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기본적으로 좋은 남편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실 때만큼은 조금 고쳐졌으면 합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우선 나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남편을 넘겨받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렸지만 잠깐! 뭐 하는 거니? 문득 우리 집 벽을 봤는데 소년이 혼자 서 있었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르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히데유키? 네. 무엇보다 상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들켰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어서요. 아니요. 외출하고 돌아온 참이라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나요? 실은 지금 히데유키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요. 네? 이런 시간에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밖을 나왔는데 히데유키가 저희 집 벽에 낙서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있는 걸 본 거라서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 믿을 수가 없네요. 본인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우선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우선 보호자인 호나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혹시나 해서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일절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호나미 씨한테 연락을 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얼굴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레벨이 아니라 정말로 몸이 좋지 않은 건가 싶을 정도로. 잠깐, 괜찮니? 배가 아픈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은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뭐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니 호나미 씨가 우리 집에 도착했으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히데유키가 있는 곳에 가서는 히데유키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볍게 때린 것도 아니고 프로 레슬러가 때리는 듯한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평소 이 사람의 품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꼈지만 히데유키도 저항할 의지 없이 태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포기한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잘 얘기할게요. 네. 그렇지. 물론 벽 페인트 비용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나한테 말하던 말투는 평소랑 같았는데 그게 더더욱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학교 끝나고 오고 있지? 맞아. 이상하네. 통학하는 길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는데. 미안해. 친구한테 빌려준 노트를 가지러 갔었어. 지금 바로 갈게. 친구한테 노트를 말이지? 정말이야. 이름이 뭔데? 키노시타라는 애야. 같은 반이고. 뭐 됐어. 딴 길로 새면 바로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도록 해. 네. 다음에는 봐주지 않을 거니까. 내 이름은 카와타 히데유키. 13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지만 그 외의 부분은 솔직히 전부 최악입니다. 라인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엄마는 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이미 GPS로 있는 곳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아빠가 밖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을 들켰습니다. 이걸로 바로 이혼을 했으면 괜찮았겠지만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여서 세상을 잘 몰라 일하는 경험도 없었고 아빠와 헤어지고 나서도 잘 해낼지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아빠의 불륜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불륜은 계속되고 있었고 엄마는 그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커다란 집에 엄마와 나 둘만 남겨지게 된 겁니다.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나날이 지속되었고 그 상대가 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남자의 뒤치다꺼리를 아들인 내가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히데유키는 저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엄마랑 같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밖에서 노는 건 안 돼.
아빠처럼 될 거니까. 공부만 시키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죄인같이 철저한 생활관리를 감시받는 건 솔직히 말해서 고통입니다. 하지만 생활관리뿐이라면 아직 괜찮지만 정신병에 걸린 엄마의 이상한 행동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았거나 통금 시간을 어기면 그러니까 말했잖니. 공부하라고. 이렇게 되면 그 남자처럼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내 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몇 번이고 몇 시간 동안. 몸 전체가 멍투성이어서 체육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역시나 엄마도 자각이 있었는지 나한테는 지병이 있다고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 덕분에 나는 자연스럽게 체육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이랑 같이 마음껏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야, 잘 있었냐? 최근에 전혀 놀지 못하네? 반이 달라졌으니까 게다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역시 전교 1등이네. 나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고 조금은 히데유키를 본받으라고 하더라고. 별로 나는 대단하지 않은걸.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하고 있나 해서. 그렇구나. 그냥 잘 있지 뭐.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엄마도 만나고 싶어하고. 시간이 있을 때 조만간 갈게. 약속이다? 그는 내 유일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공부만 하는 나한테 말을 걸어주었고 같이 놀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편하게 밖에서 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유우지는 이렇게 나를 신경 써줍니다. 고마운 반면에 그를 질투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우지의 집은 엄청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사이가 엄청 좋은 부모님이 있고 지극히 평범한 가정으로 밝은 성격으로 자란 그가 부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가 낀 거겠죠. 엄마가 오랜만에 저녁 늦게까지 외출해 있었을 때입니다. 나는 할 일 없이 밖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GPS가 걸려있는 핸드폰은 집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유우지 집 앞에 가니 말도 못할 정도로 질투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충동적으로 마트에서 스프레이를 사서 그 집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만 겁니다. 이런 장난을 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장난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남의 집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다는 건 어른이 하면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지. 잠깐! 뭐 하는 거니? 하필이면 이날 우연히 밖으로 나온 유우지의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운이 없는 건지 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유우지의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통금 시간을 조금만 어겨도 맞는데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니 점점 핏기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와서는 갑자기 내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남 앞에서는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인간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아들을 키우는데 기를 쓰는 사람인데 이런 불량한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엄마는 불만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내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벌을 맛보게 되겠죠. 낙서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나는 히데유키가 걱정됐습니다. 맹렬하게 싫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는지 아들 유우지에게 라인이 왔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오랜만에 히데유키 집에 놀러갔어. 아줌마가 안 계시니까 괜찮으면 가자고 해서. 그래서? 히데유키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 뭐? 물론 바로 구급차로 운반했어. 지금 의사가 진찰 중이야. 히데유키네 엄마는? 연락했니? 전원이 꺼졌는지 연결이 안 돼. 알겠어. 우선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디 병원이니? 아들이 알려줘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나미 씨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 의사한테 상태를 들었는데 원래라면 이런 건 가족한테만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의사는 조금 고민하더니 결심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상태여서 몸은 처치를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말하기 힘든지 의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죄송해요. 부재중 전화 들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요. 라고 하며 엄청 허둥지둥거리며 그 사람이 왔습니다만. 가와타 호나미시죠? 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네?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과 아동상담소의 직원이었습니다. 히데유키가 쓰러진 원인은 둔기 같은 걸로 얻어맞아서 생긴 내부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태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유우지랑 같이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울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는 야구 방망이로 계속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얻어맞았고 그 후 호나미 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참고 있었더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경찰과 아동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닌 엄연한 학대, 아니 학대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나는 엄마라고요.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웃기지 마세요. 엄마는 자기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하고 있던 짓은 학대를 넘어선 살인 미수라고요. 뭐예요? 내 아들이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던 내 자유잖아요. 울면서 외치는 호나미 씨한테 유우지가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러워 할망구야. 내 소중한 친구를 이렇게 만들다니. 사실 히데유키는 자기가 불만을 말하고 싶을 거라고. 지금도 잠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말해주마. 너는 엄마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에나 떨어져. 나는 지금도 호나미 씨를 때리려는 유우지를 껴안으며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유우지는 분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분해. 이런 자식이 히데유키의 엄마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분하다고. 유우지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히데유키를 구한 건 유우지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걸 본 호나미 씨는 차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히데유키를 안아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더라. 당신은 남편의 불륜에 괴로워하면서 언제부턴가 히데유키를 남편분이랑 겹쳐서 보고 있던 건 아닌가요? 히데유키한테 난폭하게 굴면서 남편분한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요? 불륜을 알았을 때 이혼했었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불쌍해요. 내 말을 듣고 호나미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경찰관이 말한 대로 경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렇게 호나미 씨는 아동학대죄로 체포, 히데유키의 폭행에 대한 잔인함으로 살인 미수가 적용돼서 징역 5년에 실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히데유키에 대해서 육아 포기를 확정받아 히데유키의 부모는 둘 다 친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히데유키의 친조부모가 말을 해서 무사히 친조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데유키의 친조부모는 먼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서 히데유키가 요양하기에는 딱이었습니다. 히데유키! 이번 주 일요일에 거기로 놀러가도 돼? 물론이지. 나도 이제 밖에 나가도 괜찮다고 했어. 정말 다행이다. 유우지 정말 고마워. 뭐야 갑자기. 유우지가 그때 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계속 후회하고 있어. 내가 좀 더 빨리 히데유키를 도와줬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빠랑 엄마도 이혼 못했을 수도 있어. 이걸로 된 거야. 히데유키. 그리고 나 유우지를 엄청 질투했어. 뭐? 가족이 사이가 좋고 행복해 보여서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유우진의 집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거야. 뭐? 그 벽에 낙서한 거 히데유키였어? 정말 미안. 뭐야, 히데유키도 반항할 수 있었네. 뭐? 뭐랄까? 너는 계속 참기만 하잖아. 발산하는 게 좋아. 이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은 건 말해. 약속할게. 정말 고마워. 그럼 이 이야기는 끝. 일요일에 만나는 거 기대된다. 나는 유우지가 둘의 라인을 보여줘서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습니다. 히데유키 같은 얌전한 애가 왜 벽에다 낙서를 한 건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물론 나쁜 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히데유키는 벽에 낙서하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밖에는 자신의 기분을 발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죄는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히데유키는 이런 부모한테 외면당한 겁니다. 일요일에 히데유키를 만나면 있는 힘껏 안아줄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엄마는 아니지만 나는 유우지의 엄마고 엄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갖지 못했던 애정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작년 봄 사토시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다. 나는 재택근무, 그리고 남편 사토시는 영업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왠지 남편의 거동이 수상하다. 다녀왔어. 사토시 어서와. 오늘도 늦었네? 응. 먼저 밥 먹을래? 아님 씻을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투가 그게 뭐야? 시끄러. 나 피곤하니까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널 생각해서 식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안 먹을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아, 뭐야? 그 피곤한 한숨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럼 안 피곤하겠어?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고작 밥 가지고 떽떽거리고 네 불평불만 때문에 피곤이 더 몰려온다.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됐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 참나. 뭐야? 사과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 피곤해 죽겠네. 벌써 11시잖아. 나 좀 내버려 둬라. 아, 그래? 맘대로 해. 남편은 올 봄부터 회사 일이 전혀 안 풀리는 모양이다. 요즘은 집에서도 심기가 불편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다. 연애할 때는 물론 작년까지 사토시는 퇴근하고 오면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내가 차린 밥도 맛있게 먹어주는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결국 사토시가 터무니없는 일로 나한테 화를 터뜨렸다. 야, 철학코! 어? 왜? 우리 매달 서로 8만 원씩 내서 집세나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갑자기 왜?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뭐? 난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겨우 재택근무로? 뭐야?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뭐?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래전부터 아주 수상했거든. 네가 어떻게 매달 8만 원을 벌어오는 건가 싶었지. 저기 사토시, 요즘은 재택근무 일도 많거든? 나 같은 주부라도 가능한 일이 엄청 많다고. 참나, 애초에 너같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재택근무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 아니, 왜 못 벌어? 재택근무로 어떤 일이 가능한가 알기나 해? 시끄러. 집에서 맨날 빈둥대는 너보다 그런 건 내가 훨씬 더 잘 알거든? 뭐? 사토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아? 요즘 너 이상해. 자라코, 그냥 솔직히 털어놔라. 나 바람 피운 적 없다니까? 원조교제? 아님 유흥업소야? 뭐 돈줄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토시는 믿지 않을 거다. 나와 사토시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만남 어플도 유행하던데 너 그런 거 쓰지? 그걸로 돈 뜯어먹을 남자를 찾는 거잖아. 넌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야,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난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얌전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고. 사토시,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집에 오면 맨날 짜증이나 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일 얘기는 왜 꺼내? 지금은 상관없잖아.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화풀이나 당하는 내 입장이 돼봐. 차라리 하소연을 하는 게 훨씬 나아. 일 얘기는 상관없다잖아. 논점 흐리지 마. 내가 화난 이유는 네가 바람 피워서라고. 바람 안 피웠다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바람 의심한 적도 없었잖아. 애초에 원조기제로 큰 돈을 벌었으면 내 옷이나 가방이 훨씬 비싼 걸로 바뀌었을걸? 나 몰래 꿍쳐놨겠지. 넌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 부서 이동을 하고 난 뒤로 변했어. 내가 알던 사토시가 아니야. 시끄러.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변한 건 다 바람 피운 네 탓이라고. 그렇게 의심되면 핸드폰이라도 보든지. 그럼 보여줘 봐.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그렇군. 라인도 메시지도 수상한 건 없네. 이미 증거를 인멸했군. 뭐? 애초부터 그딴 거 없었거든? 만남 어플도 다운로드 안 받았어? 요즘 만남 어플은 겉보기엔 평범한 어플처럼 생겼다던데? 없다니까? 의심 좀 그만해. 뭐 핸드폰은 넘어가고 이제 컴퓨터를 확인해볼까? 징하다. 당연하지.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진짜 왜 이래? 결국 사토시는 내 컴퓨터와 은행 계좌 이력 등 내 사생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바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시종일관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이었다.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사과도 안 해? 이때 내 마음속 사토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음 주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저번에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미안해. 반송했어. 알았으면 됐어. 내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할게. 응? 그래도 내가 없는 새 차라코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말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엄마 직장에서 일해줘.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저번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널 그 슈퍼에서 일하게 하는 게 어떻냐고 그러더라? 어때? 사토시,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그 재택근무 일은 계속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해서 매달 월급 받는 게 나을걸? 충분히 안정적이야. 매달 저금도 하고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태고 있잖아. 자라코. 네가 사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나 본데 계속 재택근무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나도 책임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우리 엄마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엄마 마음을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줘. 짓밟는다니. 난 그런 부탁 하지도 않았어. 멋대로 그러지 마. 사라코, 왜 그렇게 재택근무에 연연하는 거야? 재택근무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랑 다를 바 없잖아. 재택근무를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 난 지금 일 좋아하고 보람도 있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무시하는 거야? 사토시에게 내 마음을 전부 전했지만 사토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체 뭐가 좋다고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일을 계속 시키겠어? 사토시, 바람 피웠는지 아닌지 증명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계속 의심받는 것도 싫잖아. 역시 알바나 하는 게 제일이야. 엄마 소개니까 비교적 편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네가 뭐라고 하든 지금 일을 관둘 생각은 추워도 없어. 결국 사토시도 반쯤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사토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어쩌지? 집 열쇠를 두고 나왔네. 어쩔 수가 없네. 사토시한테 연락해야겠다. 여보세요? 사토시, 갑자기 미안한데. 무슨 일인데? 미안해. 집 열쇠를 두고 왔어.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열쇠? 그거 내가 네 가방에서 빼놨거든. 뭐? 무슨 말이야? 열쇠를 왜 빼놔?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대들 바에는 이제 더는 널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가줘. 네 짐은 정리해서 뒷마당에 뒀어. 만에 하나 잊은 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줘.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뭐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문 열어! 싫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오늘부로 너같이 말 안 듣는 불륜녀랑은 연 끊을 거야. 뭐? 불륜녀? 미쳤어 진짜? 그런 적 없다고 골백 번은 말했겠다.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엄마의 선의까지 무시했잖아. 그 벌이야. 지금 당장 나가.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가 아니야. 사토시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토시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로 돌아올 줄 알고 참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렇게 나온다면 철저하게 반격해주지.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랑 연 끊을 거야. 사토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오늘부로 이혼해. 이딴 집구석 더러워서 나간다. 나중에 이혼 신고서 보낼게. 난 진심으로 정말로 널 사랑했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려나? 오히려 후회하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을 잃은 너일걸? 그딴 불안정한 일이 나오는 주제. 그래. 원조 교제하면 되겠네. 여자는 편해서 좋겠다. 막말을 쏟아내는 사토시에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난 담담히 얘기했다. 뒷마당에 내 짐이 있다고? 지금 확인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그래, 확인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는 짐을 확인했다. 컴퓨터 용품과 양복, 속옷, 액세서리, 구두가 상자 안에 마구 처박혀 있었다. 이것만 봐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이제 끝났구나, 사토시. 짐 다 확인했어. 빠진 건 없네. 이혼 신고서는 부모님 댁으로 보내줘. 그럼 이제 끝이다. 그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잘 살아.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난 사토시의 연락처를 지웠다. 렌터카를 빌려 짐을 싣고 본가로 향했다.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당장 그놈 집에 쳐들어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더는 얽히기 싫어서 부모님을 말렸다. 사토시는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지만 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나는 내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토시네 집에 두는 걸 조건으로 함께 모은 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이혼에 합의했다. 드디어 이혼을 한 나는 적금을 깬 돈으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돌싱이 됐지만 친한 친구와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우와, 여기가 차라코 새 집이야? 엄청 좋다. 그치? 요즘 일도 잘 풀려서 사토시랑 만날 때보다 좋은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거든. 그렇구나. 이혼하길 잘했다. 응, 맞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거워.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전부 쓸 수도 있거든. 그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는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잖아. 늦게까지 남편 퇴근하는 걸 안 기다려도 되고 같이 술도 안 마셔도 되니까 살까지 빠졌어. 그래, 지금이 훨씬 보기 좋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전골 파티 시작하자. 어? 이런 시간에 누구지? 택배가 이런 밤에도 오나? 모르겠네. 누구지? 사토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차라코, 오랜만이다. 만나는 건 2달 만인가? 잘 지냈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니 깜짝 놀랐다. 갑자기 뭐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랑 나는 이제 생판 남이라고. 제발 부탁해. 내 얘기 좀 들어줘. 잠깐이면 돼.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사토시의 부탁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오랜만에 만난 사토시는 어딘가 행색이 초라하고 조금 야윈 것 같았다. 고작 2달 만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친구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줘. 차라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갑자기 뭐야?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올 봄에 새로운 상사가 나보다 어린데 그게 너무 열받아서 일도 잘 안 풀렸고 거래처에 문제까지 일으켜서. 아,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낸 거구나? 그야 그렇겠지. 자기보다 어리고 유능한 상사가 짜증난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러다가 나 집세도 못 내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곤란하면 생활보호라도 받지 그래? 나도 네 얼굴은 꼴도 보기 싫거든? 난 네가 그렇게 바보 취급했던 재택근무로 돈도 왕창 벌어서 잘 살고 있거든? 기다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받아줘. 이건 저저번 달 급료명세서? 아, 이게 또 너희 집으로 갔구나? 가져와줘서 고마워. 실은 나도 그 명세서를 봤어. 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구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재택근무로 돈을 벌어준 거지. 이렇게 열심히 내 버팀목이 되어준 거구나. 너처럼 좋은 여자는 또 없을 거야. 이제 과거 얘기야. 사토시가 진작에 그걸 깨닫고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부탁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뭐? 물론 집세는 차라코가 내 성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70%를 부담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때 나는 벌어진 입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더러 그렇게 불륜녀라느니 엄마를 무시했다느니 헐뜯어놓고 태도를 싹 바꾸다니. 그 한심하고 야비한 모습에 지금까지 꾹꾹 억눌러뒀던 마음이 전부 폭발했다.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만만해 보여? 이렇게까지 내조해준 아내한테 온갖 모욕을 준 쓰레기 남편을 미쳤다고 돌아가냐? 차라코. 애초에 네가 맞벌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만 잘 벌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아니 그건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니까 아내한테도 버려지고 회사까지 잘렸겠지. 이 모자란 놈아. 차라코 왜 그래? 차라코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던데? 그러게 소리 엄청 크던데 괜찮아? 아, 타케루, 유타 다 들렸구나. 일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참, 소개해줄게. 내 남친 타케루랑 친구 남친 유타야. 뭐라고? 벌써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 아까 너도 말했듯이 나같이 또 좋은 여자 없잖아. 금방 생겼지. 이제 너한테는 볼 일 없어.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랑이 그렇게 쉽냐? 그딴 거 진작에 식어 빠졌거든? 그렇게 뜨거운 프로포즈까지 해줬는데 미안해. 이제 넷이서 전골 파티 할 거니까 빨리 좀 나가줄래? 너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골 맛 다 버리거든. 젠장! 결국 사토시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 그 후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토시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다. 33이나 돼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구직을 하는 모양이다. 완전 불효자라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토시가 SNS에 매일 우울한 감성글을 올리는 걸 우연히 친구가 발견해서 읽어봤기 때문이다. 왜 나만 불행해진 거지? 엄마가 알바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나이로 아줌마들이랑 알바라니 절대 못해. 재택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라코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그야 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결과가 나온다. 그걸 모르는 사토시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겠지. 참고로 나는 지금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타케루는 사토시와 다르게 날 우선시하는 최고의 남친이다. 다들 사토시같이 못난 남자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내 이름은 오카베 에리, 20살 대학생이다. 난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내 인생은 어느 날 송두리째 바뀌었다. 평소처럼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네? 엄마가요? 엄마가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전화가 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빈혈인 줄 알았지만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원래 있던 지병이 악화된 모양이었다. 엄마는 퇴원을 했지만 집에서 장기 요양을 해야 했는데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원래 우리 집은 편모 가정이라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난 국립대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난 기껏 입학해야 했던 대학을 자퇴하고 취직을 해야 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 기껏 에리가 고생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말이야. 누구 잘못도 아냐. 지금은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취직할 곳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인 치바 씨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에리, 잠깐 시간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실은 어쩌다가 들었는데 지금 집안 형편이 안 좋다며? 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럼 취업 준비하고 있어? 네, 아직 붙은 곳은 없어요. 그럼 우리 가게에 취직하는 건 어때? 알다시피 난 곧 내 가게를 차릴 거라서 네가 다음 점장 자리를 맡아줘. 네? 제가 점장을요? 예전부터 점장으로 에리 씨를 점 찍어뒀어. 그래서 받아들여주면 나야 완전 땡큐지. 한번 생각해봐. 네,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릴게요. 나는 집 근처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난 평범한 알바생이어서 점장 제의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선택지는 없다. 점장님 말씀에 따라 그 가게에 취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점장 후보로서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매일 녹초가 됐다. 내가 일하는 모니로봇 이자카야는 전국 체인점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매출이 우수해서 사장님도 기대가 많으시다. 그래서 사장님이 자주 우리 가게를 살펴보러 오시는데 에이, 목소리가 작다.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들리겠어? 이렇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 아가씨, 이쪽으로 맥주 좀 가져와봐. 이제 일도 끝났잖아. 한창 바쁜 중에 다른 사람의 술을 가져가거나 뭐야? 알바 뽑을 때 얼굴도 좀 보고 뽑아라. 예쁜 알바 많으면 손님도 많아진다. 여자 직원들한테 태연하게 무례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래서 난 솔직히 히다 사장님이 불편하다. 알바생이었을 때는 몰래 피해 다니곤 했는데 정직원이 된 이상 그 방법도 안 통한다. 치바 씨가 날 다시 사장님께 소개해줬는데 오카베 에리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중하면서도 딱딱하게 벽을 치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사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점점 다가오더니 그래. 생각보다 많이 어린데? 물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주지.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하지만 히다 사장은 나를 왠지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봤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나도 모르게 히다를 밀쳐버리고 싶었지만 참자 참아 하고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게의 인수인계를 끝낸 나는 휴학 중이던 학교를 자퇴했다. 나는 드디어 정직원인 점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치바씨. 앞으로 우리 힘내봐요. 고마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네. 진짜 송별회 안 해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들 바쁘고 나도 일이 많거든. 편지랑 꽃다발도 받았으니까 충분해. 근데 사장님이랑은 어때? 어찌저찌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고생 좀 할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빈틈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네,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에리 씨처럼 성실한 사람한테 맡겨서 다행이야. 가끔 보러 갈 테니까 땡땡이 치지 말고. 무서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힘내. 신세를 졌던 치바 씨에게 격려를 받고 의욕이 불타올랐다.
사장이 좀 걸리긴 하지만 괜한 걱정은 말자. 어찌저찌 고졸에 취직했지만 연봉은 좋은 편이었다. 다행히도 앞으로 엄마 치료비랑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그 후로도 가게는 순조로웠다. 나는 하던 대로만 일을 하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테면 신메뉴 개발. 기존에 있던 메뉴는 조금 밋밋해서 더 임팩트 있는 메뉴를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다. 거기다 가게 SNS를 개설해 한정 쿠폰을 제공했는데 홍보가 성공했는지 젊은 손님들이 꽤나 늘었다. 그 외에도 예상과 알바 시프트를 점검하고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해서 경비 절약에 힘썼다. 이렇게 매출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겠지만 느낌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가게에서 남아 일을 하는데 사장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어이, 지금 뭐하나? 지금 시프트표 작성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금 본사 근처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너도 와라. 오늘 업무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당장 와. 일 관련해서 괜히 할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내일 전화 드릴까요? 여기로 오라니까.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상사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막차도 끊겨서. 택시 타고 와. 내가 내줄게. 알겠습니다. 가기 싫으냐 좋으냐 묻는다면 당연히 가기 싫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사실 사장은 나한테 이런 권유를 자주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늘 거절했다. 택시비를 내준다는 말까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승낙하게 된 거다. 사장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으니까 설마 허튼 짓은 하지 않겠지? 대충 상대하고 집에 가자. 사장이 기다리는 술집으로 갔더니 오카베 잘 왔다. 요즘 고생이 참 많아. 네. 사장은 날 보자마자 내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 이런 일로 성희롱이라고 화를 내면 이 사장이랑 일하기 어려워진다. 그 후로 사장은 2시간이나 지루한 무용담과 자기 자랑을 늘어놨다.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네, 회복은 많이 하셨지만요. 혹시 괜찮으면 내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줄까? 물론 병원비도 잘 얘기해볼게.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였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장은 예상한 대로 그 대신에 뭘 할지는 알지? 일단 이제 호텔로 가서 우리 몸 궁합이나 봐볼까? 그렇게 말하며 내 다리를 노골적으로 만졌다. 전신의 털이 바짝 서는 걸 느낀 나는 하지 마세요! 사장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다. 사장님, 많이 취하셨어요. 서로 오늘 일은 잊기로 하죠. 그럼 나는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게를 나섰다. 그 다음날 나는 영업 준비를 하려고 가장 빨리 출근해서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이 오카베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사장이 찾아왔다. 어제 일 때문에 난 신경을 곤두세우며 얘기를 들었다. 또 허튼 소리를 들을까봐 안절부절했는데 넌 이제 점장 자리에서 빠지도록 해. 다시 알바로 돌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터무니없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순간 입도 뻥끗 못했지만 겨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는요? 그야 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지. 요 반년간 아주 형편없던데. 그건 사실이지만 제가 점장이 된 건 고작 2달 전이에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2달이든 어쨌든 가게 매출을 책임지는 건 점장이다. 아무 성과도 못 내는 점장은 필요 없지. 그 말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 남자가 하는 말에 정당성 따위는 없었고 굳이 말하자면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인 제의를 거절했다고 지금 보복하는 거야?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한심하게 그딴 일로 사람을 잘라? 이 쓰레기 사장. 이성을 놓은 나는 입에 담으면 안 될 말까지 섞어서 소리쳤다. 그러자 사장은 씩 웃으며 그래? 쓰레기 사장이라 근거도 증거도 없이 폭언이나 쏟아붓다니. 나원 가방끈 짧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넌 이 가게 나가서 사회 공부나 하고 와야겠다. 이제 넌 해고야. 이렇게 난 점장 자리에서 쫓겨나 해고당했다. 그리고 그대로 가게에서 쫓겨나서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했다. 물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법대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은 그럴 시간적 금전적 여유도 없었다. 감상에 젖어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어. 새로운 일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했다. 엄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알바같이 어중간한 일은 안 된다.
결국 나는 술집에서 일하게 됐다. 나는 번화가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다행히 월급도 괜찮았고 일도 금방 적응됐다.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이 일은 엄마한테 비밀로 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평소처럼 손님 옆자리에 앉은 나는 인사를 하다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우연인지 그곳에 희다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희다도 이미 날 알아봤는지, 뭐야?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내 말이나 듣지 그랬어. 희다는 의기양양한 듯이 나를 비웃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어? 어때? 오늘 몇 시에 끝나? 그리고 그날처럼 내 다리를 만졌다.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터졌다. 나가 뒤져, 이 쓰레기 자식아! 으악! 내가 있는 힘껏 희다의 뺨을 내리치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호스티스가 손님을 때렸으니까. 그 후 사장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웨이터가 말려줘서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저 여자 당장 해고해!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그 말 때문에 그날 나는 가게에서 해고당했다. 이번 일은 내 잘못이라서 저항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너무 분해서 엄마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내 자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만 그놈 때문에 또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 엄마는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다. 일은커녕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냥 죽고 싶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살인 걸 모르도록 이런 불경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난 절망에 빠졌었다. 그러자 평소에는 잠잠하기만 했던 집 전화가 울렸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었지만 누군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절망의 나날로부터 3년, 나는 사장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실은 2년 전 음식 체인점 회사를 세워 죽도록 일한 결과 회사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전국 체인점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레스토랑과 이자카야가 유명해져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물론 엄마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씻은 듯이 나았다. 엄마가 회사 일을 도와준 덕에 큰 힘이 됐다. 3년 전에 나는 이런 성공을 상상치도 못했다. 이렇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계기가 있었다. 그건 한밤중에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빠의 변호사였다. 밤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에리 씨 아버님께서 고용하셨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권으로 연락드렸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탓을 잘 몰랐는데 아빠는 상당한 자산가였는지 건물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 친구도 가족도 없었고 몇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은 나뿐이었는지 유서에도 유산은 전부 딸에게 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아빠한테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내가 유산 상속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말년에 아버님은 에리 씨한테 아무것도 못해준 걸 늘 후회하셨죠. 그러니 부디 유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회사를 세웠다. 원래 창업을 위해 경영학과 경제를 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나름 회사 사장이 된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 오랜만이네요, 희다씨? 바로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새 지점 개업 계약을 검토해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후로 희다의 회사는 점점 약해져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제멋대로 경영을 하니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고 말 그대로 회사의 생명줄이 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 우연히 우리 회사의 지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다. 원래는 더는 얽히기조차 싫었는데 개업 소식을 알리려 근처를 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로 몇 번이고 새로운 지점의 개업을 재고해달라며 애원하는 연락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야 그럴만도 하지. 요즘 인기를 몰고 있는 지점이 자기 가게 근처에 문을 열면 타격이 클 테니까. 경쟁사에 맞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자금도 인력도 남아있지 않을 테지. 내가 점장일 때도 매출이 곧바로 오르지 않았다고 해고해버린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캄캄하기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은 희다를 내려다보며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한테는 가족도 있는데 회사가 도산하면.
그건 유감이군요. 그럼 특별히 저희가 희다 씨를 고용해드릴까요? 정말로? 그럼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시다면 말이죠. 최대한 얄밉게 빈정거리는 내 목소리를 들은 희다는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진짜, 야! 술집 여자였던 주제에 건방지게. 그러고는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한테 제압당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폭행 현행범으로 신고해뒀다. 그때 못다 했던 복수를 드디어 3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 후 희다는 상해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가 폭삭 망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원래 위자료를 톡톡히 청구하려고 했지만 희다는 회사 도산과 이혼 위자료의 양육비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 어차피 파산할 게 뻔하니 희다한테 돈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 뭐 난 이미 복수를 완수했고 희다가 나락에 빠지는 모습을 봤으니 여기서 만족하고 넘어갈까? 야, 설마 네 회사가 이만큼이나 클 줄이야. 에이, 치바씨네 회사도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라이벌이에요. 나는 그 못된 사장 덕에 성공한 것 같아. 네? 무슨 소리예요? 직원에게 늘 감사하고 거만하게 굴지 말고 자만하지 않는다. 희다를 반면교사 삼으면 성공은 손쉽게 따라오지.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이름은 렌. 우리 부모님은 옛날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게 싸우기만 했습니다. 원인은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를 들어 아빠가 양말을 벗어두기만 한다던가 머리카락이 세면대에 떨어져 있다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던가,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령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생각만큼 출세하지 못해서 엄마한테도 매번 힐책을 받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엄마는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솔직히 나는 누구 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편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엄마는 나를 눈엣가시로 여겨서 가정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너를 낳으려고 일을 간둬가지고 그놈이랑 이혼도 못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낳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상처받는데 말이죠. 아빠는 더 심한 말을 들었지만 언제나 미안 하고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거야? 저런 엄마여도 귀여운 구석이 있단다.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투덜투덜 말하는 사람밖에 모르니까.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저런 게으름뱅이 괴물이 귀엽게 보이는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엄마는 아르바이트로 월에 10만 엔 정도를 벌어서 그 돈을 자신을 위한 투자야. 아빠한테 깐적깐적거리면서 자신이 번 돈은 마음대로 쓰다니. 가사까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했어? 그 후로 엄마는 점점 더 가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나한테 전부 떠넘겼습니다. 저녁은 비프 스튜 먹고 싶네? 내일 입을 옷이 세탁기에 들어있으니까 빨래 좀 해줘. 돈이 필요하네? 잠깐 기다려. 아들한테 보낼 메시지가 아니지 않아? 이상하잖아. 머리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엄마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밥 준비랑 빨래는 그렇다고 쳐도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는 스스로 벌고 있잖아. 너한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아니? 그거 미안하게 됐네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학원 하나 다니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도 스스로 급식비를 벌라고 들어서 친구들이 노는 걸 곁눈질하면서 부업 삼매경이었는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 기분 나쁘게 말하네. 본심이니까. 끊어 말하는 거 열받아. 그럼 이제부터 끊어서 할까? 하지마. 네. 그러니까 끊어서 말하지 마. 아니, 대답밖에 안 했는데요. 그렇게 이 생활이 싫으면 이혼이든 뭐든 하면 될 텐데 라고 계속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해도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연봉이 낮다 어떻다 하며 뭐라 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빠한테 좀 더 상냥하게 하라고. 하지만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아빠가 인원 감축 대상이 됐고, 즉 해고가 돼버려서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인간은 필요 없어. 이혼해주겠어. 이혼 신고서를 다발로 내밀며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니, 이혼 신고서가 너무 많잖아. 자원을 너무 낭비하잖아. 아니, 그보다 저 무식하게 큰 캐리어는 어디서 산 거야? 너무 요란해서 웃겨 죽겠네. 미안하다, 렌. 내가 일을 해고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 신경 쓰지 마.
돈벌레가 없어져서 좋잖아. 세 명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지. 그건 그렇고 그 사람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바로 살 집이나 돈이라든지 괜찮은 건가? 뭐 어디서든 끈질기게 살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아마 괜찮겠지. 내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니 아빠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어. 뭐?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거지? 일하는 곳의 사장님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이라면 나도 마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트 사장이면서도 정장을 깔끔하게 빼입은 사람이었고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번쩍번쩍해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구나. 그 남자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 사람 독신이야? 아니 기혼으로 알고 있어. 위험하잖아. 두 집 살림인 거잖아. 강한 그 여자가 그쪽 가족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닐지. 아빠의 감은 적중했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엄마는 일터 사장님의 집에 쳐들어가서 기가 약한 사모님을 집에서 쫓아내고 감쪽같이 사장의 집에 눌러앉은 모양입니다. 그걸로 되는 거냐 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자는 남자대로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라니, 너는 아내를 아이 제조기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태. 우리 엄마는 21살에 나를 낳았으니까 아슬아슬하게 30대여서 출산도 해봤으니 당신의 아이도 낳아줄게요. 라는 게 통했는 모양입니다. 친구는 닮는다라는 말이 뇌리를 스친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냐 하면 네. 우와! 사모님한테 쫓겨나 버렸어요. 엄마가 나간 그날 저녁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상대의 사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사모님은 먼 지방에서 시집을 와서 갈 곳이 없었고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사원 명부에 있는 우리 집 주소를 찾아서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위자료든 뭐든 청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중얼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딱하게 여겼는지 아빠는 저기 우리 집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진정이 되실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는 건 어떠십니까? 아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원인은 그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야.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아니 아빠도 이 사람의 남편한테 충분히 가족 붕괴당한 거라고. 우리 집은 어차피 옛날에 무너졌잖아.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걸 말하면서 아빠도 괴롭지 않아?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인원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태풍 같은 3명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카나에 씨는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해 일하는 타입이어서 나랑 아빠가 분담하고 있던 가사를 거의 대부분 혼자서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덕분에 아빠는 취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 조건 없이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니. 된장국 너무 맛있다. 이거 국물 직접 내신 거예요? 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워서요. 같은 아내여도 이렇게 다르구나. 아빠도 카나에 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어버렸네. 어서 씻고 자자. 우와!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어서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카나에 씨의 피부가 보인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딱 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기 어디 다치신 거예요? 네? 아니 그 등 쪽에 멍 같은 게 보여서요. 그게 잠깐이었어요. 그 외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답이 없었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니 남편한테 맞았어요. 후계자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건데 왜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라고. 네? 그건 폭력이잖아요. 왜 도망치지 않은 건가요? 도망치려고 하면 몸이 떨려서. 그러고 보니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면 머지않아 도망칠 기력도 없어진다고 TV에서 본 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건 전부 그 남편이야. 카나이 씨, 남편한테, 아니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둘한테 본때를 보여주죠. 그런 거는 저는 도저히. 이 상태로라면 우리들은 계속 싸움에 진 개가 되는 거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카나이 씨의 힘이 필요해요. 나는 카나이 씨의 허락을 받고 아빠한테도 사정을 설명했으며 그 사람의 남편,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한 집을 떠난 엄마한테 복수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둘을 몰아붙이기 위해 준비를 할 때쯤 이봐, 전화 받아! 뭐야, 쓸모없는 인간아? 내가 그리워졌어? 그럴 리가 없잖아. 오늘 내 카드 청구서가 도착했어. 뭐야 100만 원은? 대체 뭐에 사용한 거야? 여러 가지에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정말 곤란해졌지 뭐야. 곤란한 건 바로 나야. 이혼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다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유감이네요. 카드를 사용한 건 아직 내가 당신의 아내일 때 쓴 거거든?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이혼 신고서를 보내고 나서 꽤 지난 날짜도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건 바로 엊그제인걸? 슬슬 카드 사용한 게 들킬 것 같아서 말이지. 너 알고서 한 거냐? 당연하잖아. 그럼 잘 지불하길 바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전 남편으로서 아내가 사용한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라는 년은 아, 가족 카드를 만들어놔서 다행이었네. 그 김에 한도도 늘려놨으면 좋았을걸. 이대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쓸모없고 끈기도 없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원래부터 가난했으니까 이 이상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이를 만드느라 바빠. 그럼 이만. 그 여자가 뭐래? 지불할 생각이 없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남편은 자금을 융통하는데 곤란해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돈을 돌려막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카드 회사 측에도 말해봤지만 부부였던 이상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 아빠는 정말로 굴욕적이었는지 이제까지 내 주도하에 이루어진 둘의 복수에서 아빠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지만 사실 아빠는 꽤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고 친구 중에는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아빠는 이렇게까지 고생을 한 걸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상냥했던 겁니다. 아마도요. 아빠의 학력을 알게 된 나는 갈지 말지 고민한 학원을 관두고 아빠한테 공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뭐 엄마 때문에 조그만 100만 원이 사라져버린 것도 이유지만 집에 있는 아빠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과니까 문과 쪽은 좀... 아, 그거라면 제가 조금 알아요. 네? 정말요? 무엇보다 카나이 씨는 아빠보다 더더욱 들어가기 힘든 학교를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두 분이 가정교사가 되어주셔서 공부에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나 다름없었단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알겠지만 그거로는 안 된단다. 사회에 나가는 걸 이미지화하렴. 알지 못해도 좋다. 그저 자립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도록 하렴. 아빠는 나를 잘 타이르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아빠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평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아빠는 나한테는 영웅이니까. 렌, 안 되지. 나이를 먹으니까 눈물샘이. 커피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될 때쯤.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직하기 쉬운 중위권 대학을 목표로 했지만 아빠와 카나이 씨가 지도해준 덕분에 순식간에 성적이 오르게 되었으며 입학하기 어렵다는 대학에도 합격이 될 정도의 실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할게. 잘해서 그것들이 다시 보게 만들겠어. 선언한 대로 그해 겨울 나는 지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렌. 이쪽 준비도 완벽해. 그랬더니 며칠 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해, 렌. 너 그 모니로봇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마침 잘 됐네. 연락을 하려고 했거든. 그보다 왜 알고 있는 거야? 엄마의 정보망을 얕보지 말라고. 뭐야, 알고 싶지도 않아. 너는 변한 게 없구나? 축하하기 전에 돈이나 돌려줘. 뭐야? 무슨 말이야? 아, 새 걸음이면 잊어버리지? 세대갈이니까. 시끄러워. 누가 꼬꼬닥이야? 닭한테 실례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뭐 그걸로 상관없나? 사장이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안 되지. 뭐? 사장이라니? 너 여기로 와. 내 남편이 너를 양자로 거두어준다고 하네? 뭔 잠꼬대인지. 잠꼬대는 잘 때. 우선 들어봐. 지금 우리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한창이거든? 그건 그 사람이 은퇴해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대규모 형태야.
그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왜 난데? 모니로봇 대학을 나오면 머리로는 따라올 자가 없잖아. 아, 내 성적이 별로일 때는 놔두고 갔지만 뭔가 괜찮은 대학을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가난한 아빠랑 사는 거 싫잖아. 게다가 그 아이도 낳지 못하는 빈티나는 여자까지 끼고 사는 것 같던데? 말을 쉽게 바꾸는 건 기분 나빠. 임기응변이라고 해줄래? 자, 답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올 거지? 뭐? 당신 머릿속에 벌레라도 키우는 거야? 아, 기생충이지? 좋은 집에 눌러 앉아서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 뭐라고? 갈 리가 없잖아, 멍청아. 진심이야? 이쪽으로 오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도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될걸? 그렇지만 당신 남편 회사 무너질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나가고 1년간 나랑 아빠 그리고 카나이 씨한테도 협력받아서 그쪽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봤다고. 카나이 씨, 당신이랑은 달라서 머리가 좋거든. 실무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지만 남편이 너무나도 화려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경영이 걱정이 돼서 장부라든지 혼자서 조사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아주 대놓고 부정행위가 나오더라고.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단 거야? 그 여자가 본 것뿐이잖아. 유감이네. 여기. 왜 그걸... 당신이 그 사람을 집에서 내쫓으려고 할 때 정신없이 주위에 있는 서류를 찍었다고 해. 그 안에 이 데이터도 남아있었단 거지. 뭐 본인도 촬영을 한 걸 잊고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거지 뭐야? 이걸 들고 당신들이 저지른 탈세를 고소할 생각이야. 그러면 사업을 펼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지마!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들었어. 모집할 때는 높은 시급으로 사람을 모아서는 연수라는 명목하에 싼 임금으로 일을 마구 시키고 능력이 낮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면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고. 이거 당신이 제안한 구인 방법이라면서? 이것도 노동청에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지마! 뭘 원해? 돈? 돈이라면 줄 테니까 하지마!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당신과 달라서. 그리고 당신들도 분명히 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야? 말했잖아. 마침 연락하려고 했다고. 그건 나한테 합격했다고 보고하려는 건...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행복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고하고 싶었던 건 위자료 청구 준비가 다 됐어 라는 거야. 뭐를 말하나 했더니 그런 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청구를 한다는 거야? 증거라면 있는데? 뭐? 뭐야 이거? 당신 사장이랑 사귀면서 직원들을 꽤 심하게 대했다면서? 관계는 이미 다 들켰었고 들어보니 뭔가에 사용될까 싶어서 촬영한 사람도 있더라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야? 또 있어? 당신의 남편이 카나에 씨한테 한 심한 초사는 이미 밝혀졌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생활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 회사를 고소한 데다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돈은 지불한다면서. 합치면 1,000만 엔 정도네. 사장님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1,000만? 그런 대금은 지금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래? 사업 확대 중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세간의 업적을 이루겠다는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투자 시기니까 현금은 들고 있지 않다고. 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꼬맹이여서 자세한 건 모르겠네. 어쨌든 돈은 제대로 지불하라고. 그럼 이만. 잠깐!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우리들 모자지간이잖아. 아니, 아들을 버리고 간 사람이 뭐라는 거야? 차단, 오케이. 그 후에 우리들은 조사한 정보를 마땅히 건네야 하는 곳에 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나이 씨의 전 남편의 회사에는 사찰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액의 추징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1억 이상.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사는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렸고 곧이어 도산한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뭐 그 전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무너지기 전에 제대로 위자료를 받았으니까요. 무일푼이 된 전 사장 부부는 낡은 빌라를 빌려서 지금도 같이 사는 모양이지만 매일같이 싸움 때문에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돼서 거기서도 쫓겨난 모양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충의 생명력은 질기니까 괜찮겠죠. 덧붙여서 우리들은 그 이후에 아빠랑 카나에 씨는 재혼했습니다. 불륜당한 사람들끼리 재혼이라니 조금 특이하기는 했지만 아빠가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 새로운 일이 굉장히 순조로워서
이 나이가 되어서 출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가정이 안정되면 일도 순조로운 거겠죠. 여자친구도 없는 꼬맹이인 나한테는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간 나도 엄마도 귀여운 면이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엄마에 관해서는 지금도 귀엽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요.